그런 시대 자살하고 하던 그런 일 없도록 반드시 관리해 내겠습니다. 예. 구체적인 방법은 두고요. 그러나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는 협력을 좀 해주십시오. 신뢰도 좀 해주시고요. 부동산 정책이 이전의 부동산 정책과 분명히 다릅니다. 그 하나는 완전히 부동산 거래 실거래 가액을 등기부에 등기하는 소위 투명성이 확보됩니다. 이제는 투기 소득을 세금을 뭐 많이 내고 적게 내고가 아니고 한 푼도 숨길 수가 없는 시대로 갑니다. 이제 그 전에는 세율이 높았다 낮았다 많지만 우선 다 숨길 수 있었습니다. 신고를 거짓으로 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는 이 투기 소득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보유세 정책은 수십 년 동안 보유세 우리가 노래를 불러왔는데 생각 있는 사람 노래를 불러왔는데 일단 보유세 골격을 갖추었습니다. 지금 조세 저항 때문에 속도를 오히려 조금 늦추고 있는데요. 보유세 이게 아주 기본이거든요.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이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흔히들 평가하기는 뭐 세금만 때리매기고 어쩌고 하는데 결국 투기 소득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투기 소득은 숨길 수 없고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가 계속 나오게 돼 있고 예. 팔면은 양도소득세가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일반 그 금융상품 투자보다 확실하게 소득이 떨어질 겁니다. 확실하게 수익이 떨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미리 사놓은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은 앞으로 부동산 사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 바꾸는 것이요. 부동산 정책 실패하니까 이 법에 대해서 별로 그 가치 없이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예. 막상 이 법을 바꾸려고 할 때에는요 시민 사회에서 엄청난 저항을 하게 될 것입니다. 법 그 함부로 못 바꿉니다. 예. 네. 자, 시민농객 여러분들의 질문 잘 들었습니다. 마침 또 전세라든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문제로 바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사실은 그 한 가지 질문에 다 답변을 이미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태까지 나왔던 말씀이 또 많이 또 중복되게 됐고요. 그래서 조금 다른 측면으로 접근하고 싶은데 이게 사실 부동산 문제는 다른 측면으로 접근할 것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문제는 집값을 잡느냐 못 잡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많은 분들이 느끼기에 지금 참여정부의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 831, 아까 12구였죠. 그다음에 작년에 831, 금년에 330.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편 대하 드라마다. 그래서 이제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국지적이든 아니든 지금 정부에서 가장 주시하고 있는 버블 세븐 지역이 오히려 더 뛰었다는 그런 그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왜 뛴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시장 메커니즘이 부분적으로 통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상품이라는 것은 사용 가치라든지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돼야 되는데 흔히 말하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다이아몬드라든지 또는 특수한 그 수량이 제한돼 있는 명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 시장의 그 수요 공급에 의한 가격 결정의 원칙이 적용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강남의 일부 아파트 몇 개라든지 이런 것이 그 명품이거든요. 이건 그 사용 가치도 생각 안 하고 돈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용 가치도 생각하지 않고 수요 공급도 고려하지 않고 나면 무조건 사버리는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강남 그 일부 아파트의 가격은 수요 공급 시장 원칙하고는 시장 원리하고는 맞지 않게 이제 움직입니다. 예. 이것이 이제 다른데 영향을 미치고 하는데 저는 그러나 결국 오래 못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오래 갈 수는 없습니다. 이 의외의 상황은 그리고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부동산은 그런 그 명품 부동산 같은 것은 사실은 좀 내버려 둬도 다른데 그 심리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야 이 비경제적 사고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좀 저쳐도 민생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민생에 관련된 것. 그다음에 우리가 생산 활동하는 사람에게
소위 상품의 생산 원가에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에 관한 한은 부동산 확실히 우리 잡아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대략 이런 문제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래도 뛰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신뢰, 물론 그 신뢰 가져달라고 말씀하십니다만 그렇지 않은 예가 이제 몇몇 군데서 발견되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판교 분양가도 오래전 얘기도 아니고 금년 1월에 바로 그 1,000만 원 정도로 한다고 다시 얘기했다가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판교 내가 좀 질문이 있었는데 예. 판교를 그 우리 건설교통부에서는 좀 촘촘히 지으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환경부에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아서 그 이 용적률을 많이 낮춰 버렸습니다. 예. 많이 낮추니까 자연히 땅이 넓어지고 세대당 토지 지분이 넓어지고 땅값이 그 엄청 많이 치게 된 것이죠. 예. 그런 것이 그 판교의 가격의 핵심적인 것이지. 예. 아마 그 저 판교에 서민주택 지은 사람들 그 서민주택으로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소형을 지은 우리 그 공기업들이 아마 거기서 폭리하고 값을 올리고 그런 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거 또 하나 아닐까요? 있다면 그 부분이 인기가 있기 때문에 채권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예. 채권 입찰이라는 것은 사실은 시중 가격을 다 그대로 반영하고 그 채권 가지고 또 다른 공익적 사업에 쓰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뭐 올렸다 이렇게 막 그렇게 보이는 측면도 있지만 좀 그건 또 다른 측면에서 볼 수 예.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뭐 물론 환경부도 그런데 이 정부고요, 그죠? 건설교통부도 이 정부인데 그렇다면 총체적으로 정부에 대한 어떤 그 신뢰가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값이 1,000만 원에서 한 1,200~1,300이면 모르겠는데 1,800이면 거의 2배로 뛰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신뢰성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문제된 것입니다만 물론 이건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한 것이긴 합니다만 은평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고가의 분양가가 나와서 결국 이제 그 뒤로 미뤄졌는데 그러면서 나온 것이 이제 후 분양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것이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다른 그 민간 조합 형태로 추진되는 그 뉴타운도 앞으로 이제 많이 하게 될 텐데 그것도 후 분양제로 할 수 있도록 정부에다가 좀 그 법안 개정을 좀 요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바 있는데 혹시 그걸 받아들이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그 지금 원칙적으로 정부는 그 방향으로 가도록 이미 계획을 잡아놓고 있는데 속도를 좀 더 앞당기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처음에 이제 그렇게 이 기간을 둔 것은 또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 그 분양 시기에 따라서 자금의 소요가 훨씬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의 관행이 자금 건설 자금에 말하자면 30% 정도만 투자하고 분양해가지고 이제 그 돈으로 그 집을 짓는데 후분양으로 하자면 전부 자기 돈으로 해야 하니까 예. 이제 이 자금을 어디서 빌려야 하고 또 거기에 많은 이자도 지불해도 담보도 제공해야 하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신용이 있는 업체들은 빌릴 수 있고 또 못 빌리는 업체는 도산할 것이고 이런 이 제도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그 충격을 줄여줘야 되는 것이 있죠. 예. 어떻든 간에 서울시장이 그와 같은 것을 하게 되면은 정부 정책에도 일단 충격을 줍니다. 그래서 전부 다시 한번 이것을 검토하는 계기는 될 것입니다만 예. 그래서 최대한 땡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만 그러나 이 전체 부동산 그 공급 시장을 한꺼번에 교란시키는 그런 이 급작스러운 정책의 변경 말하자면 분위기 따라서 정책이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예. 그렇게 하는 일은 없도록 좀 아주 신중하게 그렇게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근데 이 후분양제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이제 그 분양 원가 문제가 나오는데요. 지금 물론 공공부문에 한해서 분양 원가를 공개한다고 하지만 대략 한 7가지 부문으로 뭉뚱그려서 하기 때문에 세부 사항을 공개하라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의견입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 그 시민단체들이 보면서 특히 이 질문을 꼭 해달라고 아마 요구하고 있을 텐데요. 분양 원가 공개 문제 당초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이제 시장 논리에 따라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하셔가지고 반대하시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생각은 아직까지도 일단 변함이 없으신지요?
지금은 그 제가 분양 원가 공개제를 그 반대할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믿고 있고 많은 그 시민사회에서 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내가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 견해를 표명했던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부산에는 그 아파트 미분양이 이제 쌓여가고 있거든요. 미분양이 많이 쌓이면은 금리 계속 물고 하다가 결국은 염가로 그 손해 보고 처분해야 됩니다. 그것도 안 돼서 도산하고 하거든요. 또 되는데 잘 되는 데서 또 집 짓지 않습니까? 되는 데서는 원가 공개해 가지고 원가 이상 못 받고 또 미분양 난 곳에서는 적자 보고 그럼 그 적자도 우리 정부에서 물어줘야 될 거 아니냐? 왜냐하면 말하자면 아주 서로 인기가 좋은 곳, 예를 들면 판교 같은 곳에서 돈을 못 벌게 억제를 하면은 또 그 장사가 잘 안 되는 데서는 정부가 물어줄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답이 안 나와서 그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주택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공사도 토지를 개발할 때 수요가 좋고 목이 좋고 살 사람이 많은 곳에서 개발해서 돈을 왕창 좀 남겨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단이 귀하고 또 그 별 인기 없는 곳에 거기 가서 공단을 해놓고 거기에 염가로 한다든지 임대 부지를 제공해 줘야 예. 그래 사업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익 사업이라는 게 그런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인데 이걸 전부 뭐 영업원가 연동제로 묶어버리면 이제 그와 같은 융통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없고 전부 국민의 세금으로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정부가 계속 뒷돈을 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못하라는 법도 없죠. 우리 정부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 해야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들이 엉켜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원가 공개에 대해서 좀 신중하자 오히려 반대 의견을 표명했는데 지금 국민들이 제 생각과 달리 그건 다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뭐 바라니까 예. 이제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건 뭐 저도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해야 하고 다만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궁극적으로는 그리 되면은 개인 사업은 개인 사업대로 알아서 할 일이고 만일 개인 사업자들이 그런 제도 하에서는 집을 못 짓겠다고 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 분야에서 소위 주택공사라든지 토지공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대대적인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시장을 강력하게 통제하면은 그 일반 민간 업자들은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예. 안 할 그 뒤로 빠질 경우에 대비해서 공공 부문이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할 수 있게 정부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디로 가든 공급이 달리지 않게 값이 폭등하지 않게 어쨌든 부동산 그 우리가 있는 지혜를 다 짜내고 예. 짜내서 부동산 잡을 테니까요. 우리 서민들이 이 집값에 너무 그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원가 공개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생각이 안 바뀌셨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굉장히 많은 질문을 준비했는데 지금 생각을 좀 바꿔주신 것 같아서 대부분의 질문을 지금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문제가 있는데요. 어떤 순서에 의해서 원가 공개가 어느 부분까지 가능하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혹시 그 문제 좀 예, 예. 들어가면은 예. 제가 사실은 우리 그 건교부에 주택정책국장 잡고 꼬치꼬치 묻고 한참 묻고도 또 못 알아들어서 다시 묻고 예. 그렇게 하는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여기서 답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제가 자꾸 물어도요. 예. 그런데 한 2시간 묻고 가고 난 다음에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또 의문이 생겨요. 그럼 이런 건 또 어쩌냐 해가 또 전화해가 또 물어보고 그런 것이 부동산 정책의 세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보좌관실이 예. 거의 이 부동산 정책에 매달리다시피 그 몇 사람이 이것만 하고 있는데도 내가 불쑥 질문하면요 적답을 못 해가지고 나중에 다 대답해 주겠다고
실력 없는 사람 아닙니다. 예. 예, 그만큼 이게 복잡한 문제인데 예. 오늘 절 여기서 다 대답하라 하면 대답 못해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건 좀 여쭙고 싶네요. 원가 공개를 하게 되면 그동안 이제 대개 나왔던 얘기들이 뭐냐면은 거기서 얻는 이익을 가지고, 그러니까 원가 공개 안 하고 예를 들면 공공개발 같은 것을 해서도 거기서 얻는 이익을 가지고 다시 뭐 영구임대주택을 진다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민사회 요구는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 두 가지 방향이었는데요. 하나는 그렇게 하는 것도 시민사회의 어떤 그 동의를 구해서, 즉 투명한 공개 절차를 통해서 동의를 구한 다음에 이익을 남겨서 투자하면 괜찮지 않느냐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공공임대주택이야말로 정부 책임해야 하는 것인데 왜 그걸 소비자들한테 전가하느냐 하는 문제였거든요. 두 번째 경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만일에 공개를 하고 그래서 별로 남는 것이 없어진다면 그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원은 그걸 짓는데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거든요. 그 문제를 이제 했는데, 말하자면 이제 뭐 다른 데서 벌어서 좀 쓰면 예. 좋겠는데 안 되니까 어차피 이제 이 돈을 빌리죠. 주택 채권도 발행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채도 발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채놀이 한다는 사채가 아니고 회사 예. 채무 비인데, 결국은 자금을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동원해서 집을 짓고 수익을 얻고, 그러나 이게 이제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수입이 아무래도 그 이자를 못 따라갈 수 있거든요. 예. 관리비하고 다 하면 못 따라가는 차액만큼을 정부가 부담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보라고 지시를 했는데 예.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여러 차례 그 방향으로 그 사업을 공공부문이 사업을 빚내 가지고 하고 그 이자 그걸 전부 다 그 임차인이나 서민들한테 다 그거 다 내라고 하면 예. 좀 그래도 싸긴 싸지만은 부담이 많으니까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말하자면 그 사업 이자로 인한 사업 손해 생기는 것은 정부가 부담하자. 예. 그렇게 가자고 지금 계속 다 그 몇 번 독촉했는데 예. 요 다음번에는 아마 우리 건교부 장관하고 주택공사에서한테 보고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근데 어려운가 봐요. 빨리 안 올라오는 거 보니까. 예. 그 사업 조직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하니까, 근데 제 임기 안에 그 어떤 그 공공주택 사업부를 확실하게 좀 이렇게 확충해 놓고 하겠습니다. 민간 부문까지 세부적인 원가 공개도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그 전에는 반대를 했는데 이제 반대를 할 수가 없게 됐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거 하라고 지시할 형편도 또한 아닙니다. 그래서 요건 건설교통부에서 좀 더 연구하고 우리 경제보좌관실도 좀 더 들여다보시고 그렇게 해서 그쪽에 최종적인 결론을 가져오면 제가 그때 판단해야 하는데, 어쨌든 가급적이면 많이 공개하는 쪽으로 하는 쪽으로.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민간 사업자가 말하자면 건설 공급을 전부 포기해 버렸을 경우, 집 짓기를 포기할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전부 마련해 가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확인차 질문을 다시 드렸던 겁니다. 민간 부문에 있어서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말씀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긴 들었는데요. 자,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많은 시간을 절약해 주셨기 때문에요. 이 원가 공개 문제에 있어서는 좀 까다롭긴 했지만 부동산 얘기를 많이 한 것은 저는 저로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부동산 정책이야말로 정말 경제 정책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면 우리 그 생산업체의 경쟁력도 결국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세가 비싸면 월급 더 내라고 노동자들이 아우성치게 돼 있고, 사업장도 전부 다 세금 또 더 내야 되는 것이고,
이 그다음에 그 공장 투자할 때도 투자 원금이 크게 들어가는 것이고 예, 어느 모로 보나 이건 그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예. 사실 이 문제는 뭐 세금 정책과 함께 원가 공개가 있어야만 그것이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있어왔기 때문에 예. 그렇게 간다라는 방향으로 아이고, 저희들은 그 방향으로 하고요. 저도 예.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또 많이 흐르긴 했는데요. 이 문제는 간단하게 좀 한 가지 질문만 좀 드리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국가비전 2030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이것은 앞으로 이제 많은 국민적 논의를 거쳐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긴 합니다. 근데 당장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야당에서는 이걸 별로 그렇게 중시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내놓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적절치 않다라는 그 주장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다만 이런 그 논쟁이 좀 있던데요. 이것이 뭡니까 이제 스웨덴 복지 모델을 차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고, 근데 최근에 스웨덴 총선에서 좌파 연합이 패하고 말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복지 모델은 실패한다라는 그런 그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부 쪽에서는 스웨덴 모델을 갖다 쓴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가지고요.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그 부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스웨덴 모델을 갖다 쓴 거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요. 예, 우리는 스웨덴 모델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스웨덴은 GDP 대비 그 사회복지 분야, 사회 서비스 분야의 지출 규모가 GDP 대비 28% 가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 8.6% 가는 나라인데요. 그러니까 4분의 1도 안 되지요. 4분의 1, 3분의 1. 그 4분의 1보다는 조금 많은 셈이죠. 예. 이 8.6%하고 28.9% 짜리 복지 비용을 가지고 비교하는데 스웨덴 우파가 정권을 잡았으면 이 복지 비용을 얼마 깎겠습니까? 28.9%에서 뭐 5%를 깎겠습니까? 10%를 깎겠습니까? 그 1, 2% 가지고 밀고 닥치고 하는 것이고요. 예, 이번 스웨덴 우파 정당은 복지 그 지출을 줄이겠다 이런 공약을 가지고 선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런 우리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복지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공약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표를 딴 거거든요. 자꾸 좌파가 복지 해가지고 표를 가져가니까 우리도 복지하마. 그래서 저 사람들은 제3의 길 하는데 우리는 제4의 길 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해서 표를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예, 무슨 뭐 우파의 승리는 복지의 붕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안 맞고 우리 한국은 스웨덴 같은 나라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하도 그 한심하고 뭐 불가능한 것이죠. 예, 그런 이제 그런 것입니다. 2030년 이제 왜 지금 내놓냐? 그럼 대통령이 안 내놓으면 뭐 야당에서 내놓든지 여당에서 내놓든지 또 각기 내놓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든 이건 미래입니다. 미래. 왜 내놓냐? 미래를 이렇게 잘 꾸며보자 이런 뜻도 있지만은 오히려 더 절박하게 이대로 가면 정말 큰일 난다. 이대로 가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자. 예, 그런 뜻으로 내놓은 그 미래 대책이고 미래 비전이라기보다 오히려 미래 대책이라고 말해야 좋을 만한 그런 그 소박한 비전입니다. 예, 대통령이 내놓아야지 누가 내놓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니면 어느 당에서 내놓든지. 예, 그 부분은 뭐 어차피 국민적 논의를 거쳐야 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따로 이어서 더 질문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안으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몇 가지 사안이 있긴 있습니다. 우선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 문제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요. 헌법과 법이 정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게 절차적 문제가 이제 문제가 돼서 이렇게 됐는데 야당은 이제 한나라당이죠. 노무현 대통령께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괜찮았던 그렇게 하면 그 탈이 없었던 절차여서 또 막 그냥 그대로 옛날대로 했는데 예,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또 지난날 보니까 지난날에도 그런 절차적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막 그 결과는 같다고 보고 그냥
지나갔는데 이번에는 못 지나간다 이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절차를 다시 다 보완을 해 드렸습니다. 예, 그 절차를 보완해 드렸으니까 이제 그 국회 쪽에서 어쨌든 뭐 결론을 내야지요. 예, 내고 뭐 그 절차가 부족하여서 반려하면 반려하는 대로, 표결해서 부결하면 부결하는 대로 예. 이젠 국회의 처분을 지금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 아마 처지입니다. 겉으로 내놓은 것은 물론 절차 문제고요. 또 사실 이게 코드 인사다라는 것도 사실은 지금 또 겉으로 내놓아져 있는 논란거리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예. 제가 코드 인사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이 인사는 코드 인사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냥 우연히 사법연수원의 저와 동기일 뿐이지 예, 다른 사람 누가 보더라도 동기라서 무슨 정치적으로 편파적인 재판을 할 사람이다 예, 이런 건 아니고요. 또 제가 지금 헌법재판소에 뭐 가야 될 일도 별로 없습니다. 또 탄핵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 헌법재판소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일도 없고요. 예, 그 막 굳이 뭐 그분은 난 중도적 성향의 분이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판결 예는 그래도 진보적인 분이라고. 굳이 막 자로 재면 예, 막 약간 진보적인 성향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 성향의 사람을 지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거든요. 예. 말하자면 그래서 대통령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임기를 6년으로 꼭 하려고 했다라는 의도 때문에. 그것이 그래서 이 소장을 임명하는데 예, 뭐 반토막 임기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헌법재판소 위상에 좀 그 곤란하지 않냐. 예, 그런 그 이제 그 오히려 그 헌법재판소 내부의 의견도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대통령이 그 헌법재판소장을 그 임명할 때는 대통령의 욕심이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적어도 중도라도 되고 중도에서 약간 중도 진보의 성향이라도 갈 사람이 제가 지향하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임기를 다 채우기를 바라지요. 그런 사람이 임기를 다 채워서 일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임명권자에게 주어진 권한이거든요. 예, 저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헌법과 국민이 제게 준 기회이기 때문에 예. 그 기회에 따른 권한을 제가 행사했을 뿐이고, 그 사람이 저하고 개인적으로 친면이 있어서 무슨 개인적으로 편파적인 뭘 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예, 이 시대가 그 뭐 제 인기가 좀 없다고 합니다만, 인기는 없어도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뽑았을 때에는 노무현답게 인사를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노무현답게 인사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런 거 같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특히 참여정부 들어서서 헌법재판소의 존재가 굉장히 부각이 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때 이제 탄핵 문제도 있었고, 또 하나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도 그랬고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헌재의 어떤 그 위상 같은 것이 국민들한테 많이 각인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어떠한 정치적 사안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역할을 할 때에 기왕이면 뭐 물론 그 훗날은 물러나신 다음이긴 합니다만은 그것까지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6년을 굳이 이렇게 또 만드시려고 했던 게 아니냐. 이런. 이게 그러니까 예. 그 말하자면 이 대통령이 미국에서 대법원장을 임명할 때나 예. 또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성향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임명할 땐 그 임기를 최대한 확보하고 싶은 것이죠. 예. 내 개인적 이익이 아니라 제 나름대로 수행해야 될 시대 정신이 있고 시대 과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소장은 표결로는 한 표지만은 그분이 가지는 상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성 온건하고 약간은 진보적인 중도 진보주의의 인품이 그죠? 뭐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6년을 해주기를 내가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욕심이죠. 예. 그건 전혀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예, 그게 그게 저에 주어져 있는 권한이고 저의 기회입니다. 관련해 가지고요. 관련된 문제는 아니군요. 굳이 따지자면 이용훈 대법원장의 얘기인데요. 참여정부가 사실 계속해서 사법개혁에 각별한 신경을 써온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뭐
아직 실현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주로 이제 공판 중심주의가 핵심인데요. 이번에 상황도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용훈 대법원장이 수사 기록 서류를 던져버리라 이렇게 물론 뭐 표현의 수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 핵심은 사실은 공판 중심주의 얘기인 것 같은데 우선 그 이 대법원장의 법조 3년 부인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장의 논리라는 것입니다. 말을 그 말만 떼서 객관적으로 딱 글로 적어 놓으면 이상한데 예, 그분이 무슨 뭐 그 검찰에 대한 악감이나 변협에 대한 악감이 있겠습니까? 어떻든 그 공판에서는 공판정에 나타난 증거 그것이 왕이다. 그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가치를 두지 말라. 이건 이제 어떤 그 대비를 할 때는 좀 극단적으로 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던져버려라 이런 좀 이제 과장된 표현을 쓴 것이지 뭐 수사 기록이 왜 소용이 없겠습니까? 말하자면 공판정에 나타난 증거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라. 그럼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가벼이 얘기한 것이지 검찰을 뭐 모욕 주고자 한 것은 아닐 것이고. 그런데 이제 공판 중심주의가 그 이제 그런 공판정에 나타난 증거 또는 이제 증거도 또 이제 이 한꺼번에 문서로 다 내지 않는다 이제 검찰에서 하는데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만든 수사 기록도요 아직도 그 공판 중심주의의 예외적 조치로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 사법개혁 안에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검찰이 만든 모든 서류를 뭐 그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 아니고 그 제도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부분 증거같이 인정하고 있고 그런 제도 하에서 어떻든 판사가 서류에 의지해서 적당하게 판결하지 말고 판결 좀 똑똑히 하라 뭐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이 좀 뭐 그 다른 조직에 좀 이렇게 불쾌하게 받아들여진 거 아니냐 뭐 그런 뭐 알겠습니다. 서로 적당하게 또 뭐 잘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정치 문제인데요. 이른바 중도개혁 세력 통합론 여기에 고건 전 총리하고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이제 의견을 같이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중도개혁 세력 통합 그럼 여기에 그러면 누가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데 열린우리당 또 민주당 고건 전 총리를 포함한 세력 이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뭐 찬성도 반대도 아니고요. 예. 정치라는 것은 제가 좌우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제가 좌우할 수 없는 영역도 있고 또 좌우할 수 없더라도 내가 말해야 하는 영역이 있고 말을 또 피해야 하는 영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좌우할 수 없는 영역 중에서 말을 뭐 별로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영역이라고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요. 그래서 그런 그 어떤 설정에 대해서 좀 잘 내용도 알지도 못하거니와 지금은 그것은 당에서 자율적으로 풀어나갈 문제이지 제가 뭐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어느 경우에라도 정책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는 당을 같이 가급적이면 같이 하고 정책을 달리하는 사람들은 달리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 서로 연합할 수 있으면 타협할 수 있으면 당을 같이 할 수 있는데 정책이 전혀 다른 사람은 따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정책이 전혀 다른 당이라면 한나라당을 말씀하십니까? 어쨌든 아니 그건 일반론입니다. 그 전혀 아니고. 왜냐하면 지난번에 대연정을 제안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질문드린 겁니다. 그것은 대연정은 정책이 아주 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전혀 달라도 지금 독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달라도 할 수 있는 그때 정치적 시기에서 전술적으로 또는 전략적으로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이지 내가 제안했던 것은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제도인데 지금 그 얘기는 뭐 그 해당이 없게 됐고 다만 내가 이제 왜 얘기냐면 무조건 정치적 이해관계 승리 패배 여기에만 매몰돼 가지고 당을 만들고 깨고 하는 것은 좀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선거용 정당은 만드는 것이 적절치 않고 네. 어쨌든 어떻게 모이든 간에 최소한 정치적 합의 내지 정치적 타협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 물론 뭐 열린우리당에서도 아까 좀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다른 사안에 따라서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예. 큰 흐름에 있어서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좀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정당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일반론을 예. 막 이 기회에 한번 제가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한 번만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질문이 자꾸 꼬리 물어서 죄송한데요. 정책을 같이 할 수 있는 정당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거기에 혹시 민주당은 포함이 됩니까? 아니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제가 생각을 해본 일이 없고요. 예. 원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내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오히려 거꾸로 그럼 솔직히 말씀을 드리죠. 정책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한 당에서 하여튼 그 정부 반대하는 데는 어떻게 그렇게 손을 잘 맞추는지 하도 마음이 상해서 속상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예. 정치를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정책을 전혀 다르게 가진 사람이 뿌리도 전혀 다른 사람들이 도대체 납득할 수 없을 만큼 도저히 그런 그런 어떤 협상할 수 없는 것들을 놓고 그리고 협상이라는 것은 한 정당 안에서 서로 설득하고 양보하고 이렇게 해서 협상안을 만들어내는 거, 타협안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타협안도 아니고 한 사람이 노래 불러버리니까 그냥 일사불란하게 쫙쫙 움직이니까 저건 아니다. 예. 정책이 다른 사람끼리 타협안을 만드는 건 좋은데 정책을 전혀 달리하는 사람끼리 그냥 일사불란하게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그렇게 가는 걸 보고 예. 앞으로 새로 만드는 정당 뭐 어떻게 이합 집산을 어떻게 하든 제발 그거는 좀 하지. 예. 정책을 가지고 정당을 해야지. 근데 그 똑같은 질문을 지금 지적당한 당에서 열린우리당을 향해서 할 수도 있을 텐데요. 할 수 있죠. 예. 예, 할 수 있어. 근데 열린우리당에 내가 보니까 일사불란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다 각기 소신껏 얘기하고 또 토론도 하고 싸움도 하고 또 타협하고 이렇게 예. 하는 것 같아요. 좀 거칠어 보이지만은 민주주의의 절차 과정을 그런 대로 다 밟아 나가는 모습을 예. 제가 보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또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런 또 그렇습니다.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예. 당연히 제가 내가 제 얘기가 편파적이라는 점을 예. 이 점에 관해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끝났습니다. 근데 시민농객 여러분들이 뭐 이 자리에 이렇게 쉽게 올 수 있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많은 준비들을 하신 것 같은데 몇 분만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자, 말씀해 주시죠. 시민농객 고유민입니다. 저는 이제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수사 경찰관인데요. 제가 그 수사상 만나게 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반 서민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제가 최근 듣기로는 한결같이 죽겠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언론 보도에서도 그 부의 양극화는 점점 심해져 가고 있다고 그러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비전 2030 같은 그 장기적인 대책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없는 사람들한테는 당장 오늘 하루 살기가 힘들다고 하거든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그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도 많아졌고요. 바다 이야기 같은 사행성 게임장도 아마 그것 때문에 성행한 것 같습니다. 그 폐단으로 한탕주의도 아마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됐고요. 대통령께서는 그 서민들의 그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먼 미래가 아닌 당장 내가 이것만큼은 확실히 약속할 수 있다. 그 서민들한테 보내주는 그 희망의 메시지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제가 제일 아픈 부분을 질문을 하셨어요. 사실 제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양극화 부분이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약간 벌어졌습니다. 특히 2004년에 많이 벌어졌거든요. 2005년, 6년은 조금씩 다시 수렴되고 있습니다만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만은 내 임기 2003, 4년에 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또 뭐 너무 책임감 느끼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정규직 숫자도 제가 한 명도 줄이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늘었고
영세 자영업자 숫자도 더 늘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그래 그 안에 절대 빈곤도 다 들어 있는데요. 절대 빈곤이라는 것은 약간 변명할 여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생계비를 정부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최저생계비를 높이면 절대 빈곤 숫자가 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점이 올라가니까 늘어가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실제로 절대 빈곤이 더 늘었는지 아닌지는 이제 좀 뭐 했는데 어떻든 간에 그 기준도 높일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높였고 그래 또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내가 가장 잘하고 싶었던 부분이 다 안 되고 있으니까 뭐 저도 미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 최선을 다 합니다. 하는데 사실 이게 사람들이 다 이거 금방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되는 것처럼 다 얘기하는데요. 사실이 아닙니다. 경기 부양책 쓰면요. 경기를 부양시키면 금방 이 사람들이 좋아지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나중에 부작용이 생기면 한 번 더 또 나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사회 안전망이라든지 말하자면 정부가 제1차적으로는 각 자기의 직장을 통해서 분배를 받지 않습니까? 제2차적으로는 정부가 거둔 돈을 가지고 나누어 주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그 최선을 다해야 하고 제2차적으로는 이제 재분배를 강화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여정부 뭐 했냐라고 하면은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끄럽지 않게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예산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은 경제 예산이 빠르게 이 사회 정책, 사회 투자 예산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우선 어려운 사람들이라도 좀 바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예.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우선 경찰관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그걸 질문 주제로 삼아 주신 것이 그래도 참 고맙게 느껴지고요. 대통령으로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하고 지금까지 뭐 제대로 못했으면 미안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다음 분 질문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시민동계 김경진입니다. 참여정부 들어 인사정책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관되게 이어져 온 특징이 한 가지 있다면 강금실 전 장관이나 한명숙 총리 그리고 최근에 전효숙 헌재 소장 후보까지 여성 리더 등용에 상당히 적극적이셨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최근 여성 정치인들의 행보가 상당히 활발해졌는데 차기에 여성이 대통령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그 옛날에 처음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쯤에는 저희 여성관이라든지 또 정치에 관한 여성 정치라든지 여성 그 사회 활동에 관한 관이 상당히 진보적이었는데 그 뒤 몇 년 지나고 나서 대통령 후보 때좀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정책이 남들보다 좀 유달리 진보적인 수준이 안 되더라고요. 말하자면 다른 분들의 여성 정치 또 사회 활동에 대한 사회 참가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뭐 특별히 여성주의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성 그 되도록이면 여성들을 기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자꾸만 그 여성이 이 뭐 조직 관리 능력이 떨어진다 하는데 기회를 드리고 그 기회의 부여 어쨌든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할 수 있고 여성이 이제 그 나가면 이제 후배들을 끌어줍니다. 여성 한 사람이 있으면 후배들을 같은 경우에는 여성을 밀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한번 뭐 한 것이지 다른 특별한 뭐 공치사할 만한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예. 그냥 기회. 질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예. 여성 정치인이 다음 대통령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시냐고 예, 여쭤봤습니다. 그 점은 그 뭐 중립입니다.
예. 그건 누가 하더라도 저는 좋은 대통령이면 된다. 예. 꼭 뭐 그 대통령 자리까지 여성에게 우선권을 준다.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어쨌든 대통령은 좋은 대통령이면 좋겠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충분히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받죠. 예. 네, 시민농계 카인승입니다. 저는 연관된 질문 두 가지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정권 탄생에 기여했던 그 국민적인 지지가 계속해서 하락하거나 이탈했다는 소식을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에게 그 지지 기반이라는 것은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소신 있게 밀고 나가는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여 지지율 하락에 의해서 혹시 추진하지 못했던 정책이나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말씀 듣고 싶고요. 연관한 질문으로는 지금 대통령님께서 진행하고 있는 어떤 정책 중에서 다음 정권 혹은 다음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연결하여 발전하고 하는 그런 정책이 있었으면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듣고 싶습니다. 예, 이거 사실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 겸 여쭤볼 질문이었는데 시민농구에서 예. 나왔네요. 이걸 마지막 말씀으로 저희가 네. 듣겠습니다. 그 시민 논객이라고 이름표만 그렇게 붙여놓은 줄 알았더니 예. 수준이 확실히 너 그 아주 수준 높은 논객인 것 같네요. 예. 저희들이 아주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선발을 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작전 통제권 이 문제가 너무나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89년, 90년, 94년에서 다 하던 건데 별로 그렇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현상입니다. 저에 대한 애정이나 신뢰가 낮아졌기 때문에 제가 하는 정책에 대한 신뢰도 낮은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사법개혁 같은 것은 문민정부에서 시도하고 또 국민의 정부에서도 시도하고 또 넘어왔는데 국회에 법이 가 있는데 덮어놓고 안 하거든요. 안 해도 국민적 압력이 없습니다. 왜 국회가 법을 다루지 않느냐? 이게 국민적 압력이 있어야 국회가 그걸 그렇게 못하는 건데 압력이 없거든요. 국방개혁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방개혁 이것도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 생각 있는 군 지휘관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국방개혁의 방향 그대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거 국회에 가서 처박혀 있고요. 그래서 사법개혁 같은 것은 그 기한을 넘겨서 2009년에 로스쿨 만들려고 출범시키려고 했던 것이 지금 1년 이제 되더라도 1년 연기되게 돼 버렸는데 국정이 이렇게 지체하거나 표류돼 있어도 대통령이 내놓은 정책에 대해서 국회에서 이런 걸 뭐 지금 근 10달 이상 10달 가까이 9달이죠. 9달 가까이 핵심적인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에 덮어두고 있죠. 이런 것이 지지가 낮은 대통령의 그 불행입니다. 불행인데 대통령의 불행 정도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지지가 낮은 건 제 책임이니까 이건 뭐 누구한테 원망할 수도 없고 제 탓이죠. 제 탓이고 더 그렇습니다. 그럼 뭐 꼭 그대로 갔으면 하는 정책은 내가 그동안에 애써 했던 것은 다 그냥 갔으면 쉽죠. 뭐 어느 거 하나 안 그런 게 있겠습니까? 예. 다 또 걱정스럽고 왜냐하면 장기 프로젝트가 좀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행정도시 문제도 그렇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뭐 이런 그 장기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그 청와대에서 이제 채택했다가 지금 정부에 채택하고 있는 소위 그 디지털 업무관리 시스템, 소위 전자정부의 핵심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는데 디지털 업무관리 시스템 같은 것이
그건 정말 그 제대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예. 이지원이라고 하는 거 그게 제일 좀 다른 건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법으로 뒷받침돼 있어서 이 전자 업무 처리 시스템 이거는 법으로 뒷받침이 없어서 원래 어떻게든 뿌리를 심어 놓으려고 하는데 좀 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민 농객들과의 시간도 다 끝났습니다. 시간을 마무리해야 될 텐데요. 혹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한마디는 꼭 하고 싶었다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면 짧게 예.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그 FTA 문제 말이죠. FTA 그거 왜 하냐 하면 무슨 이익이 있느냐 자꾸 질문하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가 94년도에 WTO를 수용하지 않았다면 우리 경제가 지금 어떻게 돼 있겠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예. 우리가 안 하고 있는 동안에 일본이나 중국이 미국과 FTA를 먼저 만일에 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18개 국가가 현재 미국과 FTA를 체결했고 25개 국가가 이번에 미국의 FTA 그 체결 의사 표시를 했다가 그 중에서 한 두세 개 결정되는 중에 한국이 하나 채택이 된 것인데 그들은 왜 미국과 FTA를 하려고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2030이라는 것이 그저 나누어 주는 복지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람의 노동 의욕과 노동 능력 이런 것은 일정한 수준의 생활 수준이 유지돼야 노동 의욕과 노동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유지해 나갈 수 있고 이 노동 의욕과 노동 능력은 계속해서 재교육 연수를 통해서 발굴하고 강화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예. 향상시켜 나가야 되는데 복지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가난한 사람끼리 갈라먹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사람의 기본을 유지하게 하고 거기에서 근로 의욕을 만들어내고 연수하고 비정규직이 왜 문제냐 하면요. 비정규직은 월급이 작아서 비정규직이고 개인적으로 불안해서 비정규직이지만은 그들이 직업 훈련의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 비정규직 중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비정규직 직업 훈련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노동력의 그 품질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결국 성장 전략에 있어서도 사회 투자라는 것은 핵심이거든요. 예. 여기에 대한 사고 방식을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정말 그 한국의 미래를 우리 걱정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 우리의 노후인데 2030이라는 것을 이런 새로운 성장 전략의 관점에서도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예. 한번 잘 이해해 주시고 왜 그거 뭐 당신이 다 하지도 못할 거면서 왜 그런 거 꺼내놓냐 이렇게 혹시라도 생각지 마시고 우리가 공론에 붙여서 예. 그런 거 하는 것이거든요. 그 누구든지 문제를 제기하고 미래를 얘기해야 됩니다. 미래를 얘기하지 않으면 미래가 될 수가 없는 예.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점 두 가지를 좀 맞아 당부드리고 예. 싶습니다. 자, 오늘 100분 토론 여기서 이제 마칠 시간이 됐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임기 중에 한 번쯤 더 모실 기회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워낙 또 요즘 그 몇 군데 이렇게 인터뷰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자주 나오신다는 그런 또 얘기도 있어가지고요. 저희들도 사실은 모시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그러나 어느 땐가 또 매우 중요한 사안이 있고 또 그다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그 설명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또 될 수 있다면 가능하면 또 자리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군요. 예. 예. 뭐 그 FTA라든지 작동권이라든지 예. 이런 큰 문제 이제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제가 꺼내놓은 예. 건 꺼내놓은 건데, 아유 그거 이제 그런 거 큰 거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그리고 우리 시민농객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밤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게 통제하면은 그 일반 민간업자들은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예. 안 할 그 뒤로 빠질 경우에 대비해서 공공부문이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할 수 있게 정부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디로 가든 공급이 달리지 않게 값이 폭등하지 않게 어쨌든 부동산 그 우리가 있는 지혜를 다 짜내고 예. 짜내서 부동산 잡을 테니까요. 우리 서민들이 이 집값에 너무 그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원가 공개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생각이 안 바뀌셨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굉장히 많은 질문을 준비했는데 지금 생각을 좀 바꿔주신 것 같아서 대부분의 질문을 지금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문제가 있는데요. 어떤 순서에 의해서 원가 공개가 어느 부분까지 가능하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혹시 그 문제 좀 예, 예. 들어가면은 예. 제가 사실은 우리 그 건교부에 주택정책국장 잡고 꼬치꼬치 묻고 한참 묻고도 또 못 알아들어서 다시 묻고 예. 그렇게 하는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여기서 답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제가 자꾸 물어도요. 예. 그런데 한 2시간 묻고 가고 난 다음에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또 의문이 생겨요. 그럼 이런 건 또 어쩌냐 해가 또 전화해가 또 물어보고 그런 것이 부동산 정책의 세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보좌관실이 예. 거의 이 부동산 정책에 매달리다시피 그 몇 사람이 이것만 하고 있는데도 내가 불쑥 질문하면요 적답을 못 해가지고 나중에 다 대답해 주겠다고 실력 없는 사람 아닙니다. 예. 예, 그만큼 이게 복잡한 문제인데 예. 오늘 절 여기서 다 대답하라 하면 대답 못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건 좀 여쭙고 싶네요. 원가 공개를 하게 되면 그동안 이제 대개 나왔던 얘기들이 뭐냐면은 거기서 얻는 이익을 가지고, 그러니까 원가 공개 안 하고 예를 들면 공공개발 같은 것을 해서도 거기서 얻는 이익을 가지고 다시 뭐 영구임대주택을 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민사회 요구는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 두 가지 방향이었는데요. 하나는 그렇게 하는 것도 시민사회의 어떤 그 동의를 구해서, 즉 투명한 공개 절차를 통해서 동의를 구한 다음에 이익을 남겨서 투자하면 괜찮지 않느냐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공공임대주택이야말로 정부 책임해야 하는 것인데 왜 그걸 소비자들한테 전가하느냐 하는 문제였거든요. 두 번째 경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만일에 공개를 하고 그래서 별로 남는 것이 없어진다면 그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원은 그걸 짓는데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거든요. 그 문제를 이제 했는데 말하자면 이제 뭐 다른 데서 벌어서 좀 쓰면 예. 좋겠는데 안 되니까 어차피 이제 이 돈을 빌리죠. 주택 채권도 발행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채도 발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채놀이 한다는 사채가 아니고 회사 예. 채무 비인데 결국은 자금을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동원해서 집을 짓고 수익을 얻고, 그러나 이게 이제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수입이 아무래도 그 이자를 못 따라갈 수 있거든요. 예. 관리비하고 다 하면 못 따라가는 차액만큼을 정부가 부담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보라고 지시를 했는데 예.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여러 차례 그 방향으로 그 사업을 공공부문이 사업을 빚내 가지고 하고 그 이자 그걸 전부 다 그 임차인이나 서민들한테 다 그거 다 내라고 하면 예. 좀 그래도 싸긴 싸지만은 부담이 많으니까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이자, 말하자면 그 사업 이자로 인한 사업 손해 생기는 것은 정부가 부담하자. 예. 그렇게 가자고 지금 계속 다 그 몇 번 독촉했는데 저는 그러나 결국 오래 못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오래 갈 수는 없습니다. 이 의외의 상황은. 그리고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부동산은 그런 그 명품 부동산 같은 것은 사실은 좀 내버려 둬도 다른데 그 심리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야 이 비경제적 사고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좀 저쳐도 민생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민생에 관련된 것, 그다음에 우리가 생산 활동하는 사람에게
소위 상품의 생산 원가에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에 관한 한은 부동산 확실히 우리 잡아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대략 이런 문제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래도 뛰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신뢰, 물론 그 신뢰 가져달라고 말씀하십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예가 이제 몇몇 군데서 발견되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판교 분양가도 오래전 얘기도 아니고 금년 1월에 바로 그 1,000만 원 정도로 한다고 다시 얘기했다가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판교 내가 좀 질문이 있었는데 예. 판교를 그 우리 건설교통부에서는 좀 촘촘히 지으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환경부에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아서 그 이 용적률을 많이 낮춰버렸습니다. 예. 많이 낮추니까 자연히 땅이 넓어지고 세대당 토지 지분이 넓어지고 땅값이 그 엄청 많이 치게 된 것이죠. 예. 그런 것이 그 판교의 가격의 핵심적인 것이지. 예. 아마 그 저 판교에 서민주택 지은 사람들 그 서민주택으로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소형을 지은 우리 그 공기업들이 아마 거기서 폭리하고 값을 올리고 그런 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거 또 하나 아닐까요? 있다면 그 부분이 인기가 있기 때문에 채권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예. 채권 입찰이라는 것은 사실은 시중 가격을 다 그대로 반영하고 그 채권 가지고 또 다른 공익적 사업에 쓰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뭐 올렸다 이렇게 막 그렇게 보이는 측면도 있지만 좀 그건 또 다른 측면에서 볼 수 예.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뭐 물론 환경부도 그런데 이 정부고요, 그죠? 건설교통부도 이 정부인데 그렇다면 총체적으로 정부에 대한 어떤 그 신뢰가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값이 1,000만 원에서 한 1,200~1,300이면 모르겠는데 1,800이면 거의 2배로 뛰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신뢰성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문제된 것입니다만 물론 이건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한 것이긴 합니다만 은평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고가의 분양가가 나와서 결국 이제 그 뒤로 미뤄졌는데 그러면서 나온 것이 이제 후 분양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것이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다른 그 민간 조합 형태로 추진되는 그 뉴타운도 앞으로 이제 많이 하게 될 텐데 그것도 후 분양제로 할 수 있도록 정부에다가 좀 그 법안 개정을 좀 요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바 있는데 혹시 그걸 받아들이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그 지금 원칙적으로 정부는 그 방향으로 가도록 이미 계획을 잡아놓고 있는데 속도를 좀 더 앞당기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처음에 이제 그렇게 이 기간을 둔 것은 또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 그 분양 시기에 따라서 자금의 소요가 훨씬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의 관행이 자금 건설 자금에 말하자면 30% 정도만 투자하고 분양해가지고 이제 그 돈으로 그 집을 짓는데 후분양으로 하자면 전부 자기 돈으로 해야 하니까 예. 이제 이 자금을 어디서 빌려야 하고 또 거기에 많은 이자도 지불해도 담보도 제공해야 하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신용이 있는 업체들은 빌릴 수 있고 또 못 빌리는 업체는 도산할 것이고 이런 이 제도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그 충격을 줄여줘야 되는 것이 있죠. 예. 어떻든 간에 서울시장이 그와 같은 것을 하게 되면은 정부 정책에도 일단 충격을 줍니다. 그래서 전부 다시 한번 이것을 검토하는 계기는 될 것입니다만 예. 그래서 최대한 땡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만 그러나 이 전체 부동산 그 공급 시장을 한꺼번에 교란시키는 그런 이 급작스러운 정책의 변경 말하자면 분위기 따라서 정책이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예. 그렇게 하는 일은 없도록 좀 아주 신중하게 그렇게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근데 이 후분양제가 나오면 당연히 이제 그 분양 원가 문제가 나오는데요. 지금 물론 그 공공부문에 한해서 분양 원가를 공개한다고 하지만 대략 한 7가지 부문으로 뭉뚱그려서 하기 때문에 세부 사항을 공개하라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의견입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 그 시민단체들이 보면서 특히 이 질문을 꼭 해달라고 아마 요구하고 있을 텐데요. 분양 원가 공개 문제 당초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이제 시장 논리에 따라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하셔가지고 반대하시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생각은 아직까지도 일단 변함이 없으신지요?
지금은 그 제가 분양 원가 공개제를 그 반대할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믿고 있고 많은 그 시민사회에서 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내가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 견해를 표명했던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부산에는 그 아파트 미분양이 이제 쌓여가고 있거든요. 미분양이 많이 쌓이면은 금리 계속 물고 하다가 결국은 염가로 그 손해 보고 처분해야 됩니다. 그것도 안 돼서 도산하고 하거든요. 또 되는데 잘 되는 데서 또 짓지 않습니까? 되는 데서는 원가 공개해 가지고 원가 이상 못 받고, 또 미분양 난 곳에서는 적자 보고, 그럼 그 적자도 우리 정부에서 물어줘야 될 거 아니냐. 왜냐하면 말하자면 아주 서로 인기가 좋은 곳, 예를 들면 판교 같은 곳에서 돈을 못 벌게 억제를 하면은 또 그 장사가 잘 안 되는 데서는 정부가 물어줄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답이 안 나와서 그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주택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공사도 토지를 개발할 때 수요가 좋고 목이 좋고 살 사람이 많은 곳에서 개발해서 돈을 왕창 좀 남겨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단이 귀하고 또 그 별 인기 없는 곳에 거기 가서 공단을 해놓고 거기에 염가로 한다든지 임대 부지를 제공해 줘야, 예. 그래 사업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익 사업이라는 게 그런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인데 이걸 전부 뭐 원가 연동제로 묶어버리면 이제 그와 같은 융통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없고 전부 국민의 세금으로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정부가 계속 뒷돈을 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못하라는 법도 없죠. 우리 정부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 해야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들이 엉켜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원가 공개에 대해서 좀 신중하자, 오히려 반대 의견을 표명했는데, 지금 국민들이 제 생각과 달리 그건 다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뭐 바라니까 예. 이제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건 뭐 저도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해야 하고, 다만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궁극적으로는 그리 되면은 개인 사업은 개인 사업대로 알아서 할 일이고, 만일 개인 사업자들이 그런 제도 하에서는 집을 못 짓겠다고 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 분야에서 소위 주택공사라든지 토지공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대대적인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시장을 강력한 그런 시대 자살하고 하던 그런 일 없도록 반드시 관리해 내겠습니다. 예. 구체적인 방법은 두고요. 그러나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는 협력을 좀 해주십시오. 신뢰도 좀 해주시고요. 부동산 정책이 이전의 부동산 정책과 분명히 다릅니다. 그 하나는 완전히 부동산 거래 실거래 가액을 등기부에 등기하는 소위 투명성이 확보됩니다. 이제는 투기 소득을 세금을 뭐 많이 내고 적게 내고가 아니고 한 푼도 숨길 수가 없는 시대로 갑니다. 이제 그 전에는 세율이 높았다 낮았다 많지만은 우선 다 숨길 수 있었습니다. 신고를 거짓으로 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는 이 투기 소득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보유세 정책은 수십 년 동안 보유세 우리가 노래를 불러왔는데, 생각 있는 사람 노래를 불러왔는데 일단 보유세 골격을 갖추었습니다. 지금 조세 저항 때문에 속도를 오히려 조금 늦추고 있는데요. 보유세 이게 아주 기본이거든요.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이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흔히들 평가하기는 뭐 세금만 때리매기고 어쩌고 하는데, 결국 투기 소득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투기 소득은 숨길 수 없고,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가 계속 나오게 돼 있고, 예. 팔면은 양도소득세가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일반 그 금융상품 투자보다 확실하게 소득이 떨어질 겁니다. 확실하게 수익이 떨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미리 사놓은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은 앞으로 부동산 사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 바꾸는 것이요. 부동산 정책 실패하니까 이 법에 대해서 별로 그 가치 없이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예. 막상 이 법을 바꾸려고 할 때에는요. 시민 사회에서 엄청난 저항을 하게 될 것입니다. 법 그 함부로 못 바꿉니다. 예. 자, 시민농객 여러분들의 질문 잘 들었습니다. 마침 또 전세라든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문제로 바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사실은 그 한 가지 질문에 다 답변을 이미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태까지 나왔던 말씀이 또 많이 또 중복되게 됐고요. 그래서 조금 다른 측면으로 접근하고 싶은데 이게 사실 부동산 문제는 다른 측면으로 접근할 것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문제는 집값을 잡느냐 못 잡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많은 분들이 느끼기에 지금 참여정부의 여러 가지 그 대책이 나왔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 831, 아까 12구였죠. 그다음에 작년에 831, 금년에 330.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편 대하 드라마다. 그래서 이제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국지적이든 아니든 지금 정부에서 가장 주시하고 있는 버블 세븐 지역이 오히려 더 뛰었다는 그런 그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왜 뛴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시장 메커니즘이 부분적으로 통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그 우리가 상품이라는 것은 사용 가치라든지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돼야 되는데 흔히 말하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다이아몬드라든지 또는 특수한 그 수량이 제한돼 있는 명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 시장의 그 수요 공급에 의한 가격 결정의 원칙이 적용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강남의 일부 아파트 몇 개라든지 이런 것이 그 명품이거든요. 이건 그 사용 가치도 생각 안 하고 돈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용 가치도 생각하지 않고 수요 공급도 고려하지 않고 나면 무조건 사버리는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강남 그 일부 아파트의 가격은 수요 공급 시장 원칙하고는 시장 원리하고는 맞지 않게 이제 움직입니다. 예. 이것이 이제 다른데 영향을 미치고 하는데 예. 요 다음번에 아마 우리 건교부 장관하고 주택공사에서한테 보고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근데 어려운가 봐요. 빨리 안 올라오는 거 보니까 예. 그 사업 조직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하니까 근데 제 임기 안에 그 어떤 그 공공주택 사업부를 확실하게 좀 이렇게 확충해 놓고 예. 하겠습니다. 민간 부문까지 세부적인 원가 공개도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그 전에는 반대를 했는데 예. 이제 반대를 할 수가 없게 됐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거 하라고 지시할 형편도 또한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요건 건설교통부에서 좀 더 연구하고 우리 경제보좌관실도 좀 더 들여다보시고 예. 그렇게 해서 그쪽에 최종적인 결론을 가져오면 제가 그때 판단해야 하는데 어쨌든 가급적이면 많이 공개하는 쪽으로 예. 하는 쪽으로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민간 사업자가 말하자면 건설 공급을 전부 포기해 버렸을 경우 예. 예. 집 짓기를 포기할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전부 마련해 가면서 이렇게 한번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확인차 질문을 다시 드렸던 겁니다. 민간 부문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말씀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긴 들었는데요. 자,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많은 시간을 절약해 주셨기 때문에요. 이 원가 공개 문제에 있어서는 좀 까다롭긴 했지만 예. 부동산 얘기를 많이 한 것은 예. 저는 저로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부동산 정책이야말로 정말 경제 정책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면 우리 그 생산업체의 경쟁력도 결국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집세가 비싸면 월급 더 내라고 노동자들이 아우성치게 돼 있고 사업장도 전부 다 세금 또 더 내야 되는 것이고
이 그다음에 그 공장 투자할 때도 투자 원금이 크게 들어가는 것이고 예, 어느 모로 보나 이건 그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예. 사실 이 문제는 뭐 세금 정책과 함께 원가 공개가 있어야만 그것이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있어왔기 때문에 예. 그렇게 간다라는 방향으로 아이고, 저희들은 예. 예, 그 방향으로 하고요. 저도 예.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또 많이 흐르긴 했는데요. 이 문제는 간단하게 좀 한 가지 질문만 좀 드리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국가 비전 2030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이것은 앞으로 이제 많은 국민적 논의를 거쳐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긴 합니다. 근데 당장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야당에서는 이걸 별로 그렇게 중시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내놓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적절치 않다라는 그 주장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다만 이런 그 논쟁이 좀 있던데요. 이것이 뭡니까 이제 스웨덴 복지 모델을 차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고, 근데 최근에 스웨덴 총선에서 좌파 연합이 패하고 말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복지 모델은 실패한다라는 그런 그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부 쪽에서는 스웨덴 모델을 갖다 쓴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가지고요.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그 부분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스웨덴 모델을 갖다 쓴 거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요. 예, 우리는 스웨덴 모델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스웨덴은 GDP 대비 그 사회복지 분야, 사회 서비스 분야의 지출 규모가 GDP 대비 28% 가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 8.6% 가는 나라인데요. 그러니까 4분의 1도 안 되지요. 4분의 1, 3분의 1. 그 4분의 1보다는 조금 많은 셈이죠. 예. 이 8.6%하고 28.9% 짜리 복지 비용을 가지고 비교하는데 스웨덴 우파가 정권을 잡았으면 이 복지 비용을 얼마 깎겠습니까? 28.9%에서 뭐 5%를 깎겠습니까? 10%를 깎겠습니까?